괜찮습니까? 시작해도? 괜찮아요? 방송국 가면 누가 이렇게 딱 AD가 손 내려주던데.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다 오신 것 같아서 이번 선언문 낭독회 선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선언식이 이제 두 단체에서 같이 한 건데, 저는 한국 죽음학회를 대표해서 나왔고, 지 교수님은 옥스퍼드 휴먼스 코리아 대표로 나오셨고, 저는 죽음학회 명색은 잠깐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붙고 있습니다. 자, 이번 모임이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됐나, 그 잠깐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 교수님이 일단 영국에 있으면서 인터넷으로 많은 분들과 죽음 여러 가지 주제 가지고 1년여 정도 되죠? 2년. 1년여. 2년. 2년. 네. 2년여. 2년여. 네, 2년여를 하시고 계속 하셨. 그러면서 국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인맥을 형성하셨더라고요. 나중에 뭐 놀래서 제가 책으로 보던 사람들하고 같이 노시더라고요. 야, 그거 참 대단하다 말이지. 그 옥스퍼드 힘이 세구나. 영어도 잘 되니까 또 그러시겠고. 그래서 제가 좀 뒤에 좀 참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영어로 하니까 저는 영어가 잘 안 돼가지고 뒤에 참석을 하고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야, 우리 일 끝나는 것보다 뭔가 좀 의미 있는 일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보고 가다가 제가 제안하기를 지금으로부터 딱 10년 전에 미국의 애리조나주에 있는 턱슨이라는 시에서 여러 이제 전문가들이 모여서 바로 이 비슷한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한국에서 다시 한번 그거를 본따서 하되 그들보다 더 버전업된 그런 사람을 하나 만들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이 모아져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그쪽 2010년 전에 왔던 사람하고 저희 거 비교해보면 아마 차이를 분명히 아실 거예요. 어느 정도 좀 버전업된 걸 아실 겁니다. 그래 놓고 그럼 언제 하느냐? 언제 하는 건 뭐죠? 지 교수님이 영국에 귀국을 하셔야 되니까 해서 4월로 잡았고 토요일 오늘로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장소 문제가 있었는데 처음엔 이제 학교를 좀 알아보고 그랬어요. 제가 현직에 있으면 이제 이대 한 30년 있었지 않습니까? 그 학교 자리 잡는 장소 잡는 거 아무것도 아닌데 은퇴하는 게 이제 개털이더라고요. 그래서 안 돼가지고 그러다가 마침 여기 윤석호 감독님 다 아시죠? 어떤 분인지. 그 유명한 겨울연가를 연출하신 감독님. 여기를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지 교수님이. 그래서 원래 뭐 영국에서는 이렇게 거창하게 하는데 이렇게 좀 소규모적으로 좀 프라이빗하게 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래서 좋습니다 했더니 윤 감독님이 흔쾌히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 공간을 쓰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오셔서 잘 모르시겠지만은 그 세팅이 굉장히 많이 했어요. 피아노 예쁘고 치우고 이거 다 가리고 이것도 올려서 또 종이로 검은 종이로 가리고 그다음에 이거 뭡니까 이게 뭐죠 이게 뭐라 그러죠 이게 프로젝터는 저 위에 붙어 있는 거 떼가지고서는 뒤집어서 장치를 하고 사실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거를 의자도 이렇게 윤 감독님이 다 해주셔가지고 크게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드러내지 않으시려고 그러는 게 참 좋은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서히 선언은 됐고 그 다음 순서는 국내외 서명자들에 대해서 지 교수님이 아마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국내는 여러 오신 분들이겠고 해외 유명한 사람들 그분 얘기가 흥미진진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세요. 뭐 해외 분들만 흥미진진한 게 아니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 설명하시고 또 참여하시길 원하시고 그런 분들인데 감사합니다. 어떤 분들한테 접촉을 했냐면 그냥
그냥 랜덤이에요. 제 이메일 리스트에 있는 한 70명 그분들하고 그다음에 2년 전부터 우리 저거 하지 않았습니까? 그 왜 KDC에 갖고 같이 포럼 했던 분들 거기 한 5, 60명 있으신데 많이 중첩돼 있어요. 그분들한테도 공고하고 그래서 한 현재 한 20명이 저거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조 부장님 또 최 교수님 또 인맥으로 해서 또 연락을 했고 그래서 이제 연락이 왔고요. 그다음에 해외의 경우는 이제 마찬가지로 제 그동안 제가 살면서 임해했던 분들 쭉 보니까 정확하게 111명한테 나갔더라고요. 그분 중에 19분이 선언에 참여하시겠다고 연락이 와서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먼저 좀 특징이 있는데 한국 분들은 천천히 이렇게 연락이 오고 외국 분들은 곧바로 연락이 오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서로 연락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여기 어떤 목마름이 있었구나라는 거죠. 이런 말을 선언하고 듣고 싶고 쉐어링하고 싶구나라는 걸 굉장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언에 우리 선언자를 더 참여시키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지우도 여기 나와 있는데 윤소영 교수님, 건대 혈액종양내과 의사님이신데 그 따님도 나와 계시는데 제가 그 따님 그 생각을 하면서 우리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우의 나이 앞으로 20년 후에 이끌어갈 세대가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깊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얘기 나오겠지만 한일 협력 그제 좀 생각하고 있는데 어른들만이 아니고 청소년을 따로 청소년 간의 교류를 이런 사고의 의식, 존속의 문제 관련해서 요게 중심이니까 그것을 또 알고 믿고 그다음에 그 퍼뜨려 나가는 그런 협력 모임을 한일 간에 제가 좀 만들고자 합니다. 거기에 지우 같은 어린아이가 중심이 되어주기를 좀 바라고 좀 엄마가 좀 도움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같이 나온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제가 보내드린 그 선언자 명단 중에 몇몇 분이 눈에 띄는 분이 계시는데 그 104대 캔터버리 대주교가 계십니다. 로완 윌리엄스 경이라고 굉장히 영향력이 있고 그래서 이분의 그 스탠스가 그 입장이 굉장히 용기가 있고 앞으로 기독교계에 상당히 영향력을 미칠 것 같고 이분이 그 굉장히 진보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어쩌면은 조심스럽게 기독교계에 새로운 바람이 좀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그런 기대를 가지면서 이분의 그 참여를 제가 지켜봤습니다. 또 많은 분들 계시는데 시간 잘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 정도로만 나중에 우리 마음을 많이 했어. 그래요. 나중에 우리 사적으로 모임 있을 때 같이 대화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그 아까 대주교하고 그다음에 알렉산더 그 얘기를만 하실 줄 알았더니 알렉산더가 하시지도 않고 뭐 다른 데 하다가 들어가세요. 알렉산더도 두 번째로 왔더니. 예, 두 번째 에반 알렉산더 네, 두 번째로 두 왔고, 번째. 예, 핀반 로멜이 네 번째로. 네 번째. 세계적인 대가들은 이렇게 제일 먼저. 그 얘기를 해달라고 그런 건데. 그랬던 겁니까? 예. 자, 제가 저도 하나 빠뜨린 게 있네요. 이게 어떻게 이제 그 작성이 되기 시작하더니 제가 제안을 했고 그다음에 일단 초고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지 교수님이 대폭 바꿨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한 9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고쳤어요. 계속.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이게 한번 만들어지면은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나중에 뭐 조명진 부사님은 인천, 저는 서울, 이 양반은 옥스퍼드 이거 삼각으로 해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고쳐서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자, 그 그럼 조경 분야, 임상 분야는 조 부장님이 많이 거의 다 고치고 썼죠.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럼 다음 순서는 역시 이제 선언문을 작성했으니까 그 선언문을 읽는 순서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기 뜨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을 수가 없고 이쪽 옮겨가서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나눠서 읽어보려고. 됐어요? 인간 의식의 사후 존속에 대한 서울선언 2025. 배경. 이 선언문의 작성자들은 당연한 인간 의식의 사후 존속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왔다. 둘. 그 결과 인간의 의식은 대뇌에서 이루어지는 뇌신경 생리학적 과정에 영향을 받지만 그 기원과 존재 자체는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데 의의를 모았다. 3. 2024년 12월 21일 우리는 상기 주제를 신중 있게 논의하는 모임을 갖고 인간 의식의 사후 존속과 이에 대한 지식이 실제 삶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였다. 이 연구와 논의의 결과를 공적인 선언문으로 명문화하고 이를 통해 더 긍정적인 우리의 주장 4번 현대인의 생명과 죽음에 대한 이해는 환원주의적 유물론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인간의 의식은 단순히 뇌 신경회로망에서 일어나는 생리화학적 과정의 부산물에 불과해 육체적 죽음과 함께 완전히 소멸된다고 보는 견해가 주류를 형성해왔다. 5. 지난 세기 동안 유물론과 과학주의가 지배적인 사상적 흐름으로 자리 잡으면서 생명과 의식을 순전히 물질적 현상으로 환원해 이해하려는 경향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지난 2500여 년간 기독교,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를 비롯한 동서양의 주요 종교들은 인간의 의식이 단순한 물질적 산물이 아니라 우주, 하늘, 신 등으로 표현되어 온 초월적 존재로부터 기원하며 육체와는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가르쳐왔다. 이러한 가르침은 수천 년에 걸쳐 수많은 종교 지도자와 영적 수행자 그리고 일반인들이 경험해온 육체와 의식의 분리에 대한 방대한 증언들로도 뒷받침된다. 이는 곧 의식의 독립성이 단순히 종교적 교리에 기초한 형이상학적 주장에 그치지 않고 역사적으로 축적된 거대한 경험적 데이터, 즉 일종의 빅데이터로 지지되는 사실임을 시사한다. 6. 의식의 사후존속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서양의 선구적 연구자들에게도 적지 않은 빚을 지고 있다. 이미 19세기에 프레드릭 마이어스나 윌리엄 바렛 같은 학자들은 영매통신, 근사체험, 사후통신, 텔레파시, 원격투시 등 다양한 사례를 연구하여 죽은 자의 의식과 소통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어 20세기에는 이안 스티븐슨, 피터 페닉 등 영미권 연구자들이 이러한 연구를 확장하여 이른바 의식의 비국소성, 즉 인간의식이 뇌 기능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꾸준히 피력해봤다. 7. 이러한 학문적 배경에서 우리는 2015년 미국 애리조나주 투선에서 서구 실증 연구자들이 발표한 의식의 비국소성을 반영하는 통합적 근거 중심의 말기 돌봄을 위한 선언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이들은 근사체험, 사후통신, 임종시 영적 경험, 영매를 통한 죽은 자와의 교신, 어린이들의 전생기억을 포함하는 환생 사례 등 5가지 분야를 탐구하여 육체적 죽음 이후에도 의식이 지속될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제시했다. 또한 이를 통해 공공선을 증진하는 부분에도 깊은 관심을 표했는데 특히 의료 현장의 말기 돌봄에 적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8. 의식의 사후존속은 과학적 방법에만 의존해서 확인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일반인의 종교적, 영적 체험을 폭넓게 분석해온 여러 인문학자들 역시 이 현상을 다양한 시각에서 인정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더불어 말기 환자들을 돌보는 임상 현장에서도 국내외 의료진들이 임종시 의식의 존속을 시사하는 특이한 경험을 꾸준히 보고하고 있다. 이처럼 의식의 사후존속은 과학적 실증 연구와 더불어 인문학적 고찰 그리고 의료 현장에서의 체험이 꾸준히 축적되어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류가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경험으로 확인되고 있다. 적용 9. 우리는 인간의식의 사후 존속을 뒷받침하는 폭넓은 연구 결과와 고찰은 이 지식이 가장 시급하게 요구되는 2가지 핵심 분야부터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10. 첫째, 의료 현장의 생애 말기 돌봄 위력이다.
의식의 사후 존속에 대한 지식 공유는 임종을 앞둔 환자들이 막연하게 갖고 있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내고 좀 더 차분하게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는 자신의 죽음을 당하는 죽음이 아닌 맞이하는 죽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함으로써 환자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뿐 아니라 유족들에게도 재회에 대한 희망을 제공하며 애도 과정을 이겨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환자의 죽음을 자주 경험하는 의료진이 성숙한 사생관을 확립하도록 돕고 심리적 외상을 덜 받게 하며 생애 말기 돌봄 현장에서 더 나은 의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할 것이다. 이는 한국 사회에 만연한 과도한 연명 치료를 줄이고 암울한 죽음 문화를 극복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11. 둘째, 청소년 교육 내용이다. 생명 경식 풍조와 높은 자살률은 상당 부분 어린 시절부터 형성된 왜곡된 사생관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잘못된 사생관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청소년 시기부터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는 교육이 필요하다. 따라서 사후에도 인간의 의식이 존속한다는 내용을 청소년 교육과정에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교육을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실시하기 위해서는 아동 심리 및 교육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교과과정개발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존의 교육 내용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결론 12. 현대 사회에 만연한 죽음의 모든 것이 끝이라는 피상적인 죽음 이해는 깊은 실존적 불안과 고통을 야기한다. 이는 개인 차원에서는 분노와 절망을 일으키고 사회 차원에서는 천박한 경쟁을 부추기며 문명 차원에서는 과소비와 전쟁으로 이어진다. 이런 현실 속에서 죽음에 대한 새로운 이해는 개인과 공동체 모두가 한층 더 성숙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삶과 문명을 연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다. 13. 사후의식의 존속에 관한 우리의 지식은 아직 제한적이므로 이에 심도 있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연구와 실천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심적, 물질적 지원 체계의 구축이 시급하다. 동시에 이 지식을 우리의 삶과 교육에 다각도로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이러한 실천적 노력을 토대로 행복한 미래 세대를 키워내고 새로운 한국 사회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 2025년 4월 19일 선언문 대표 작성자 최준식, 지은혜, 조영진. 네, 이로써 인간의식의 사후 존속에 관한 서울선언 2025가 선포되었음을 공포합니다. 또 읽어보니까 고칠 때가 많이 보이네요. 끝이 없어요. 네. 자, 다음은요 게스트 연사 코너가 되겠습니다. 세 분 말씀드릴 텐데 두 분은 외국에서 오신 분이고 한 분은 박진현 선생님, 세 분이 하실 텐데 먼저 일본 교수입니다. 오카도 마사유키라는 분인데 일본 추부대학이라고 나오죠. 그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중부대학이니까 중부대학. 한국으로 중부대학 교수이십니다. 준비됐어요? 보시죠. 한 말씀 하자면 투선 2015년 선언서에 이분도 사인을 했어요. 네. 그분 중에 하나입니다. 알렉산더 사인했죠. 마찬가지. 네. Congratulations on the Seoul Declaration on the postmodern continuity of human consciousness. I'm Okada Masayuki of Chubu University, Japan. I'm also affiliated with the Division of Perceptual Studies at the University of Virginia and have been studying past life phenomena, near-death experience, and other related phenomena, and has been publishing academic papers. And a book.
I have also signed this declaration mentioned in the Seoul Declaration. Let me touch on one of the two key areas picked up in the Seoul Declaration, youth education, and talk about my recent attempt. In the summer before last, I talked about near-death experience to 120 junior high school students. This was part of an education reform project set out by some Diet members. The title of the talk was, "How do you guys live?" Let's hear from someone who has been dead. As you know, many near-death experiences share a similar pattern: out-of-body experience, tunnel experience, encounter with the light, encounter with the deceased, life review, coming to the border, and coming back to the body. As concrete examples, I talked about a Japanese doctor's near-death experience and well-known Daniel Brinkley's experience. I focused on the encounter with the deceased in the case of the doctor. His father had died when he was only 10. He had wanted to be a doctor, but after failing the entrance exams 3 times, he had given up the idea and had been on the way to become a pharmacist. In his near-death experience, the deceased father encouraged him to do what he really wanted to do. After he came back to life, he tried for the 4th time and eventually has become a doctor. Life review is involved in both cases. Life review in near-death experience often has a very interesting feature. It's not just you recalling what you did as if you were watching a movie. Rather, as you recall an event in which other people were present, you re-experience the even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other people. So, if you made somebody cry, you re-experience the event as the person who was made to cry by you. So you feel the person's thoughts and emotions, sadness, maybe anger, as your own thoughts and emotions. Likewise, if you made somebody happy, you feel the person's happiness and other emotions and thoughts. In the doctor's life review, he recalled a childhood fight with a friend. And in Brinkley's life review, he recalled a series of bad deeds, such as bullying, fighting, and even killing. After the 30-minute talk, I asked the students to fill out a short questionnaire. To the statement, "The talk touched my heart," 34 said, "Strongly agree," and 71 said, "Agree." So, 87.5% of the students reacted positively. To the statement, "The talk has increased my desire to live a positive life," 55 said, "Strongly agree," and 51 said, "Agree." So,
88.3% of the students reacted positively. This is just a small pilot attempt, but I believe that this kind of applied practice is urgently necessary in many areas, especially the two areas focused in the declaration. I hope and believe that the Seoul Declaration will play a major role in changing the course of the world. Again, congratulations and thank you for giving me a chance to talk in this wonderful event. 이사님, 여러분들 많이 보고 느끼셨을 게 많겠지만은 제가 이 영상을 보고 가장 이게 여기 나온 내용은 제가 잘 아는 거기 때문에 뭐 별로 이제 없었는데 일본에서는 고등학교에서 이 죽음 교육을 하는 걸 보고 이야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서는 언감 생심이죠. 이 대학교 가는 거 관계 없으면 어느 것도 안 하는 나라 아닙니까? 제가 81년도에 미국 유학을 갔는데 제가 종교학과 소속이었는데 벌써 미국은 그때부터 학부에 죽음의 on death, human death and die 코스를 강의하고 있더라고요. 81년도인데. 근데 지금 한국 아시죠? 어느 학교도 어느 한 군데 하지 않는 거. 이게 한국의 현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은 자극을 줬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저 강사는요. 이분 이제 에반 알렉산더 책 읽어보셨죠? 이분은 그 특이한 게요. 의사로서 이 근사체험을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가니 근사체험을 연구한 사람은 많거든요. 근데 자기가 이제 의사면서 직접 체험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제가 읽었던 책에서는. 그러면 자기 독특하고 그리고 이렇게 설명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자기 이제 그 7일간이나 의식불명 코마 상태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도 참 드물어요. 보통 근사체험은 5분 내지 15분 이상은 안 가거든요. 이 양반은 7일 동안 그런 상태에 있었고, 그다음에 뭐 가서 이제 영계에서 했던 체험 별거 없겠고. 이 양반이 책을 낸 다음에 The Proof of Heaven이라는 책이죠. 얼마나 팔린지 아세요? 일단 뉴욕 타임즈에 10몇 주간 베스트셀러가 있었고, 그다음에 뭐 여러 오프라 윈프리 쇼도 나오고 여러 군데 다니더라고요. 한국에서 그 해 번역이 됐거든요. 그 번역책 나는 천국을 보았다. 그게 나오자마자 한 6만 부 정도 팔렸어요. 그 뒤에 얼마나 더 팔렸는지 모르죠. 그만은 빅스타입니다. 들어보시고 많은 걸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Hello, I'm Dr. Evan Alexander, former Harvard neurosurgeon and author of the books Proof of Heaven, The Map of Heaven, and Living in a Mindful Universe. And what I'd like to do is share with you a brief treatise on my views as a scientist concerning the afterlife, concerning the nature of consciousness and the brain-mind connection. Now, I had grown up in a very scientific family and was basically a conventional neuroscientist following our main teachings of the mid and late 20th century. That is physicalism or materialism, the notion that only the physical world exists and therefore the brain must somehow produce consciousness. And that's the kind of training I'd grown up under. It's what I lived by. And yet in November of 2008, I had a profound experience in the setting of a week-long coma due to a severe case of gram-negative bacterial meningoencephalitis. It's one of the worst kinds of meningitis you can have. I started that week with a 10% chance of survival, according to my doctors. By the end of the week, was down to a 2% chance, and with no real prospects for recovery. So at the end of that 7 days of coma on a ventilator on pretty powerful intravenous antibiotics, doctors recommended taking me off the ventilator and just letting me go. That was horrible news for my family, but the good news is within a few hours I started coming back to this world. And when I did, in fact, I didn't even recognize my loved ones at the bedside. My brain was still too savaged by this meningitis. And yet I knew this incredible spiritual journey I'd just been on. And I'll explain that very briefly.
But to me, it was an incredible piece of proof that the brain is not the creator of consciousness. Now, that was not my original conclusion, because in that amnesic setting, I just believed what my doctors told me. And they said the dying brain can play all kinds of tricks. So you can just forget about whatever you think you experienced. But it was only in the next weeks and months, as I went through my medical records, talked it over with my doctors, went through the MRI and CT scans, all the neurologic exams, the Glasgow coma scales that were, showing deep coma through almost the entirety of that week. And it was a real mystery, because how in the world could that brain that I was studying, it seemed to be so incapacitated, certainly beyond the ability of mustering any kind of dream or hallucination because of the damage to my neocortex and brainstem. But how in the world did I have such a profound, phenomenal experience? This was a deep mystery to me, and that's what I wrestled with in the book Proof of Heaven. And those who read the other books, especially Living in a Mindful Universe, it was co-written with my wife and partner in this work, Karen Newell, you'll come to realize that this is truly about a scientific revolution. It's something that's been about 5,000 years in the making. This is not just a short-term inflection point, but something much grander than that. Now, in the beauty of my journey, I went through various phases of the spiritual universe, beginning in what I call the Earth from my view, a primitive course unresponsive realm, but then leading up through a portal of light, a wormhole up into this brilliant, ultra-real Gateway Valley. The Gateway Valley is where we would have things like re-encountering souls of departed loved ones. That's where we would go through life reviews, and I'll describe that in a little more detail in a few minutes. But the interesting thing is that those stories are very rich in showing us a world far grander than this material world that we think is the limits of our existence. And so that mental realm of the universe is something worth exploring. And of course, for me, in that beautiful Gateway Valley, there were many Earth-like features, but also many spiritual features, swooping orbs of angelic choirs that were energizing this entire scene. And of course, the best part about it, for those who've read the book Proof of Heaven, you realize that I had a spiritual guide, a beautiful young woman who accompanied me on a butterfly wing in this incredible journey. And I had a mind meld with her, and I think that her message to me was a central message I was to bring back to this world. And that message is, you are deeply loved and cherished. You have nothing to fear. You are richly cared for. I cannot tell you how reassuring and validating that was when I went through it. But when I came back to this world, I didn't know who she was, because I'd never read the NDE literature, but the more I read about it, the more I realized that should be someone who was very important to you in your life. And if I had scripted this, my adoptive father, the globally renowned neurosurgeon who passed over 4 years before my coma, he would have been there as that spiritual guide, and yet he was nowhere to be found. The further elements of that story are told in the third book, Living in a Mindful Universe, where I describe an encounter with my adoptive father's soul 2.5 years after my coma journey. And that was an incredible awakening that was enabled through my practice of meditation, of going within, which I highly recommend to anyone pursuing this kind of knowledge and understanding. Now, it turns out near-death experiences have been with us for thousands of years. In 1968, when doctors developed methods of cardiac resuscitation, they were greatly increased in numbers, and we now have millions of people who have had these spiritual experiences. In fact, one remarkable category of such patients is reported in a book by Ken Ring in 2008, a book called Mindsight, where he talks only about blind people, including a number of people who've been blind from birth. And yet during near-death experiences, they were able to see. Of course, they're not seeing with the eyes, they're seeing with, kind of holovision, with this kind of what I often call knowledge through identification. And yet, it shows you kind of the power of the NDE and what it awakens us to. These are not vague hallucinations or dreams. They're incredibly rich journeys into who we truly are. Now, I'd like to talk a bit here about life reviews. Now, given my amnesia, the amnesia was absolutely critical for some of the deepest lessons I was to learn as a neurosurgeon, neuroscientist, interested in consciousness, having a profound NDE. But
My amnesia held some deep lessons in it, but it did not allow for an Evan Alexander life review. However, in my journey, I left you there talking about my experience in the Gateway Valley, but I went to a higher level through another light portal that was offered up by those angelic choirs to the core realm, where in fact I was able to witness this kind of origin of my own conscious awareness in that God force at the core of the universe. Saw that as really the kind of guiding principle of understanding all this is the primacy of mind, and how we're really sharing that God mind and that binding force of love. Now, in this discussion of life reviews is something where I refer to the work of Bruce Greyson. He's a skeptical psychiatrist at the University of Virginia who has studied NDEs for the last 45 years or so. And in a paper in the Journal of Near-Death Studies in the fall of 2021, he discussed results in about 700 life reviews gleaned from his thousands of cases of NDEs. Importantly, about a third of them involve their entire life. And you might think, how can an entire life be covered in a 10-minute cardiac arrest, for example? And it's because that realm is completely beyond time. It's a realm where we can see birth, death, everything in between. It's one of the reasons why these journeys are so difficult to describe. We can even witness past lives and potentials for future lives, how all of that interweaves in these beautiful stories. Now, in addition, Dr. Greyson in this report said that about half of people who reported life reviews said they were reliving, not just a remembering of events. And even more importantly, about 3/4 of them said that the life review was from the perspective of all involved. So if you've been busy handing out pain and suffering to others, that might not feel so good to be on the receiving end of that, but that's exactly what happens in life reviews. In general, they're gently nudging us towards goodness, kindness, compassion, and mercy, and treating others with respect and with dignity. That's the deepest lesson from NDEs, and certainly a very strong lesson coming out of life reviews. And then there was approximately 84% in his study group of 700 life reviews that said it was more real than lived experience memories. And this eliminating of the boundary of self, the sharing of the dream of the one mind, these are the ways I experienced all this. And in many ways, the life review, I often say, is like the golden rule, to treat others as you would like to be treated, written into the very fabric of the universe. And I'll point out that there's also a process called a shared death experience. You can go to sharedcrossing.com to learn a lot more. These were first described by Dr. Raymond Moody in about 2011 in a book he wrote with Paul Perry called Glimpses of Eternity. And William Peters is a friend of ours who runs the sharedcrossing.com project, and you can learn much more about how bystander souls, loved ones, can actually accompany the departing soul on these journeys. And shared death experiences are an incredibly powerful strengthening of our understanding of all this. The other kind of phenomenon I'd like to point out here is something called terminal or paradoxical lucidity. And this is something that occurs often in people who are in coma for long periods of time. In fact, I have a story of terminal lucidity in the book Proof of Heaven. But they completely defy materialist expectations of brain creates consciousness, because these people who often have severe brain damage, like from metastatic cancer to the brain, etc., wake up within hours or minutes of their demise, and they have incredible lucidity, and they can communicate with loved ones who are there, and they have communication with loved ones that they envision in the spiritual realm that are very real. That's like the account I report in the book Proof of Heaven. Now, there's a book that we've written about all of these topics. It helps to make this course. That book is called Living in a Mindful Universe by Evan Alexander and Karen Newell. And in that, we use the principle of consilience. That is, in the scientific or philosophical communities, when you look at a really deep issue, and in this case, that issue would be consciousness, from many different perspectives, you can find an incredible alignment. And the primacy of consciousness is something that is dependent not only on neuroscience and the hard problem of consciousness, but also on the binding problem in philosophy of mind, the apparent unity of consciousness, non-local consciousness in parapsychology, such as telepathy. Something like 35% of identical twins have powerful telepathic experiences. Remote viewing, which Jessica Utz, the head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said was absolutely scientifically validated in her presidential address in 2015. And of course, there's quantum physics and its incredible contribution to this notion of consilience, as Max Planck and Erwin Schrödinger, Pascal Jordan, and other quantum physicists noted in the 20th century. Consciousness is fundamental. That's something that's very deeply obvious from this discussion of quantum physics and in its relationship to consciousness. I love the essay by Richard Conn Henry, who is the head of physics at Johns Hopkins. It was in the esteemed journal Nature in 2005. It's called Mental Universe. He makes it very clear that the way the scientific community was headed at that time was towards an absolute recognition of the primacy of mind in the universe. Now, this is something that the scientific community is waking up to and with incredible power and understanding now. If you want more of the scientific story behind this, you can read our book, Living in a Mindful Universe, or take the free 33-day journey course that's at evanalexander.com. And that 33-day journey, you just leave your first name and an email address, and you're off and running on an incredible set of concepts they come from that book, Living in a Mindful Universe, but presented for free in a community with more than 12,000 people who have taken that course over the last 4 or 5 years. So you'll find a lot of support there, a lot of information. You can also go to evanalexander.com, look at my recommended reading list that has a lot of hot links to scientific papers and categorization of these topics. And also, I would steer you to bigelowinstitute.org. That's a beautiful website with 29 essays written by scientists from all different fields, all in support of the reality of ongoing conscious awareness after permanent bodily death. The last 10 years has witnessed an incredible growth in the scientific study of this phenomenon. The reality of the afterlife and of reincarnation is something that becomes very clear from all of this kind of effort. And I would also strongly recommend anyone interested in these topics dive into meditation. Meditation is simply opening yourself to your higher soul, bypassing the little voice in the head. As Michael Singer calls that voice in your head, it's the annoying roommate. That is not your consciousness. Your consciousness is the awareness. And meditation, centering prayer, these are ways that all of us can come to know through personal experience the reality of this infinitely loving and healing universe that we live in. And I would recommend go to sacredacoustics.com if you want to learn more about binaural beat brainwave entrainment, which I found to be an incredibly powerful tool to enhance my journeys of recovery and understanding of the spiritual realm. It's all about the unification of science and spirituality, which ultimately is about the healing and binding force of love and unity and oneness. This is all something that's available to each and every one of us. The false separation of materialism is a bleak and paltry fiction. We can all awaken to this much grander reality.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내용 굉장히 좋은데 좀 전문적이죠? 좀 어렵죠? 네. 제가 많이 생각을 했는데 여기 보면은 번역이 나와 있잖아요. 번역 우리 지영희 교수님이 그냥 한 2, 3일을 그냥 저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깨끗하게 번역하는 거 해주셨고, 또 이렇게 이런 세계적인 영사가 이렇게 영상을 보내겠습니까? 또 지 교수님이 또 그냥 어떤 방법을 썼는지 모르겠는데 대단하세요. 고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적어보세요. MBC 서프라이즈 보면 이 사람 다룬 거 있어요. 거기 재미난 거 하나 지금 빠뜨린 게 있는데 이 사람이 저기 가서 저 연계에서 스피리트 가이드를 만난다고 그랬잖아요. 여성을 만난다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를 안 하네. 그 재미난 얘기를. 아시죠? 그게 누군지? 저가 했는데. 네? 같이 만나서. 만났는데 그게 누군가 말이에요. 누군가. 이제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아까 양아버지 얘기 나왔죠. 양자가 됐어요. 이제 친부모를 만나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거부했다가 나중에 만나긴 합니다. 그 MBC 서프라이즈에 나와요, 이 얘기가. 이제 그 집에 딱 들어왔는데 사진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 저거 내가 그 연기했을 때 봤던 그 여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아버지가 저건 누구냐 그랬더니 이거 네가 양자로 간 다음에 내가 난 딸이다. 여동생. 네.
이런 재미난 얘기를 왜 안 하는지 몰라, 이 사람 이거? 이렇게 재미난 건데. 그 책 보라고. 너무 그런 얘기 나면 너무 이제 어려운 얘기 많이 해. 사실 이거 교수진한테 듣는 얘기인데 어떻든 잘 봤습니다. 다시 한번 지 교수님 감사드리고. 자, 다음 순서는 우리 박진자 선생님인데 뭐 소개해드릴 필요도 없죠. 그 제가 항상 이 양반을 평가할 때는 한국에서 전생 읽기에 읽는데 최고 그런 분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뭐 그 정도 소개면 됐죠. 네, 말씀해 주시죠. 전생 리딩 경험에서 본 이번 선언문의 가치 이런 제목 부탁드립니다. 조장장은 얼마나 그냥 내려서. 네. 많이 내려갔다. 이 감독님이 좀 노래 또 쓰시던 말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래. 안녕하세요. 저는 그 25년간 다른 분들의 전생을 리딩하고 현생에서의 어떤 삶에 대한 메시지, 그런 연결점들, 까르바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있는 전생 리딩 상담가 박진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너무 이제 어려운 자리에 이렇게 초대가 돼서 이렇게 뭐 말씀을 좀 드리게 됐는데 너무 떨리고요. 처음 이런 자리에 오게 돼가지고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아까 교수님께서 앞에 그 이븐 알렉산더 그 박사님이 너무 어려운 얘기만 하셨다고 하는데 저도 굉장히 좀 재밌는 내용은 없습니다. 재밌는 내용은 없고 그냥 이렇게 좀 평범하게 제가 이제 전생 리딩을 하면서 많은 분들의 어떻게 보면 그 전생의 기억이라는 것은 그 의식이 그대로 전승되고 전해졌기 때문에 이제 제가 볼 수 있는 내용들이고 해서 저도 이제 그 상담을 하면서 그러니까 의식이라는 것, 그리고 이제 인간의 의식이 사후에도 계속 존속이 되어서 연결이 된다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제 상담을 통해서 이제 많이 알고 깨닫게 됐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확신에 대한 부분을 또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저를 이제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가장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과연 죽으면 모든 게 끝일까라는 이제 이런 기본으로 전제되어 있는 질문들이죠. 이제 전생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런 그 이야기들에서 저는 생각에 이게 죽으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있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현생에서의 문제점이나 그리고 내가 받는 어떤 고통이나 까르마적인 부분 그리고 가족의 인연들 또 현재 만나고 있는 주변의 인연들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인 연결점을 가지고 있고 그 연결점에서 살펴보면은 또 비슷한 그런 숙제 속에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의식이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 계속 이제 우리의 삶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공부의 주제로서 또 이제 매개로서 연결되어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전생 리딩을 통해서 바라본 의식은 죽음 이후에도 그런 생과 생을 잇는 하나의 다리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영적인 단어로는 아마도 그걸 이제 영혼이라는 존재로서 영혼이라는 단어로서 이제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리딩을 통해서 의식이라는 다리는 전생의 기억과 현생의 삶을 이어주는 매개가 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누구나 한 번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는 누구이며 또 죽으면 난 사라지는가? 과연 나는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저는 25년간 이제
현재 의식 속에 숨겨진 과거생의 기억을 되찾아주면서 많은 분들의 숙제를 풀어냈습니다. 그래서 그 기억들을 마주할 때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고통이 이해되고 치유된다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번 생애에 대한 영적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매번의 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신이 영원했던 기억을 분명하게 알게 되기도 합니다. 전생에서 간절히 원했던 소원이 현생의 삶 속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 표면 의식으로 되살아날 때 비로소 자신의 존재 이유와 나아갈 바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전생의 삶을 통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영혼은 전생의 의식을 모두 담고 있고 그 연결점에서 현재의 삶이 영속되고 그리고 이제 지속되는 의식이 없었다면은 현재의 삶은 어쩌면은 표류하거나 방황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전 생에서의 육체는 사방했지만 사후 의식의 존속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내가 있는 것입니다. 의식의 연장은 생과 생의 의미에 연속성을 부여하고 삶의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죽음을 경험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임사 체험을 하신 분들이시죠. 그분들은 다들 비슷한 경험을 하셨고 이제 그 말씀들을 해주시는데요. 빗속에 있는 자기 자신을 이제 스스로 한 번 더 확신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전생애가 한순간에 스쳐 지나가는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그 장면 속에서 벌써 그는 육체적인 존재가 아니었었습니다. 단지 의식으로 존재했지만 모든 걸 다 알고 보고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의식이 사후에도 존속한다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전생을 리딩하면서 본 전생의 기억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는데요. 전생과 현생의 삶의 연결점을 보면은 대부분 이제 같은 성격이나 성향, 기호, 그리고 어떨 때는 생김새까지도 인연관계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또한 하나의 그 육체적 삶이 끝나도 의식이 그대로 연속적으로 연결된다라는 그 하나의 또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왜 다시 태어나는가 했을 때 이제 그리고 왜 또 다른 조건 속에서 다시 시작할까? 그 해답은 아마도 이제 배움과 성장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영혼은 매 세계를 통해서 자신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신의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 다시 태어난다고 많은 사람들의 전생 리딩에서 이제 그런 똑같은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지 못했던 이를 다시 만나서 화해와 용서를 배우고 실패했거나 후회했던 선택을 반복하지 않는 지혜를 배우고 또 그 지혜가 깊어져 어느 순간 더 이상 돌아올 필요가 없을 만큼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연결점을 살펴보면 의식은 지속적으로 연결되고 이제 그것은 물이 구름이 되고 그 구름이 다시 비가 되어 내려서 큰 바다를 만들듯이 까르마의 법칙을 따라서 흘러가며 여러 생애의 기억들이 모여 집약된 의식이 됩니다. 의식 속에 내재되어 있는 전생의 기억을 리딩하다 보면 전생의 기억은 더 이상 과거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나의 본질이기 때문이죠. 자신의 전생을 마주한 사람은 깨닫습니다. 현재의 고통은 우연이 아니며 그 안에 배움이 숨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깨달음을 알게 된 순간부터 삶은 서서히 바뀌게 됩니다. 더 넓은 시선과 수용의 자세로 자신과 타인의 삶을 받아들이게 되고 비로소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전생의 이야기는 신기하거나 신비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깨어있는 삶을 위한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압니다. 어느 날 문득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들의 존재가 느껴졌던 순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영혼이라는 인간의 의식은 불멸하며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영혼은 사라지지도 의식은 꺼지지도 않습니다. 생과 생 사이에서 지속적인 여행을 하며 스스로의 영혼과 의식을 성장시키고 확장시켜 갑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다음 생의 여행을 준비하는 소울 스테이션입니다. 그것은 사후에도 의식이 지속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전생의 삶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인간 의식이 사후에도 존속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더 사명감 있는 삶과 배움의 자세를 갖게 됩니다. 죽음 이후에도 의식이 지속적으로 생애를 달리하며 존속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죽음을 통한 방황보다는 훨씬 확장된 세계관을 가지고 깨어난 존재가 됩니다. 의식이 사라지지 않고 기억으로 연결되고 성장할 때 죽음 너머에 새로운 나의 삶이 있다는 것을 알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더욱 성장하고 발전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이거 안 돼? 세팅을 다시 하면 되죠. 한 5분간만. 지금 노트북에 전원이 꺼져서 이걸 다시 끼우는 과정에서 모든 게 다 꺼졌어요. 난 다음 시간대 오라는 소리 아니야? 네, 노래 한곡 하시죠. 방송에서 그런 게 있잖아요. 다음 타자 안 와가지고 시간대에 오라고. 아니, 그 지금 박 선생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사실 전환관의 그 최고 장점이 25년간 그 전생 리딩 해가지고 수만 건의 인생 그 자료를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거기 아주 무궁무진한 재미난 얘기들이 많습니다. 또 책을 3권 내셨죠? 최근에 내신 책 제목이 뭐였나 기억이 안 나요. 나는 보았습니다. 네. 그 최근에까지 나는 보았습니다까지 해서 3권을 내셨습니다. 거기 이제 보면은 정말 믿기지 않는 그 재미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보시면 되겠고. 자, 그 김 선생님, 그 마이크 김 선생님 튀어주세요. 네. 이제 주소가 띄어있었어야 되는데. 박 선생님 사진 없어서 너무 유명해가지고. 다음 순서 좀 마이크 끼워주시고. 다음 순서는 김은혜 교수님인데 그 가천대학교 한방내과학 교수로 계세요. 처음에 이제 이 타이틀 직함을 듣고 아니 한방에서 무슨 그 죽음 얘기를 하나 그랬더니 거기에서 주로 암 환자들을 고치고 계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죽어가는 임종을 맞이하는 환자들이 많이 오셨겠죠. 거기에서 아마 또 좋은 임상 경험을 사례를 얘기해 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은 조명진 작가 선생님. 이 두 분은 이제 그 의료 현장에서 임종 환자들을 겪고 이게 이분들 아니면 잘 우리 또 모르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귀중한 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고 생각이 됩니다. 나와서 해주시죠. 여기 파워포인트 있잖아요. 안녕하십니까. 가천대학교 한의과대학 김은혜입니다. 앞에서 말씀 주셨던 대로 이제 임종 환자나 말기암 환자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한의사가 어떻게 그런 환자를 봤냐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책을 얘기하셔서 저도 실제로 이제 제가 뵀던 암 환자분들이랑 임종 과정에서 나눴던 대화들을 엮어서 에세이로 출간한 바가 있는데요. 이제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고 물어보시면은 이제 아무래도 대한민국에는 의한협진 의료 시스템이 있어서 다행히도 제가 또 감사하게도 한의사지만 말기암을 많이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요. 사실 따지자면 레지던트 때부터 지금까지 쭉 암 환자를 뵙고 암 환자를 뵙다 보면은 슬프게도 이제 말기 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많이 뵐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대부분 뵀던 많은 환자분들이
어떤 말씀을 듣고 오신 분들이 많으셨냐 하고 물으시면 더 이상 할 수 있는 치료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듣고 많이 오셨고, 보통은 이제 호스피스 의료기관 들어가시기 직전에 또 말씀을 들은 그 직후에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저에게 많이 찾아오셨습니다. 사실 그런 분들께 제가 정서적 지지를 조금 해드리면서 치료도 유의미하게 해드릴 수 있으면 좋았겠지만, 아시다시피 그거는 불가능하다 보니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얘기를 많이 들어드리고 또 손 한 번 더 잡아드리고 임종 과정에서 어떤 거를 준비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임종 과정에 점점 임박하게 되면은 대부분 비슷한 모습으로 보이십니다. 한쪽에서는 눈물을 흘리지도 못하고 그냥 꾸역꾸역 삼키고 계시고요. 또 한쪽에서는 덜덜덜 떨리는 손을 억지로 숨겨가면서 기도를 하고 계시고요. 또 다른 한 분은 울지도 못하고 뭐 손 떨리는 거를 미처 감추지도 못하고 그냥 하염없이 환자분 얼굴만 계속 쓰다듬고 계십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가 이제 곁에 머물면서 환자나 보호자분들과 결국은 대화를 하는 것이 의료인의 사명이라 생각을 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환자의 가장 많은 질문과 보호자의 가장 많은 질문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환자분께서는 이제 그러면 죽으면 끝인가요? 라는 질문을 제일 많이 하시고요. 보호자분들께서는 지금 가도 하늘에서 다 보고 있겠죠? 선생님, 답을 좀 해주세요 라고 대답을 많이 물으십니다. 그런 경우에 지금까지 죄송하게도 저는 한 번도 확신을 가지고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신념으로 보고 계실 겁니다. 혹은 죽음이 끝은 아닐 겁니다. 다른 보호자분들도 다 시간을 어떻게든 이겨내시더라고요 라고 밖에 대답을 못 드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대답을 드려도 사실 이제 환자분께서는 그래서 끝인가요 아닌가요 에 대한 yes or no로 대답을 원하셨고요. 보호자분 역시 그래서 이거를 제가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도 되나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럼 저는 대답을 제대로 계속 못 드리고 있으면은 환자분은 그렇게 임종을 하시고요. 보호자분들은 이렇게 대답을 내리십니다. 있다고 생각해야죠. 하늘에서 보고 있다고 생각해야죠. 그래야 제가 저 혼자서 여기서 살아남게 되는데 살아나가야 하는 이유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 얘기를 듣는 저는 많이 마음이 무너졌었습니다. 왜냐면은 나는 저들에게 마무리의 과정에서 정서적 버팀목이 되어주지 못했구나. 내가 차라리 확신을 가지고 네, 보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잘 살아봐요 라고 대답을 못 드렸구나에 대한 후회가 많이 됐습니다. 근데 또 어떤 환자분들은 또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제 몇 주간 통증을 포함한 여러 증상들 때문에 고통으로 몸부림치시던 환자가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너무 맑아진 얼굴로 웃으시면서 저를 반기세요. 찾아가면은 어제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가 오셨어요. 우리 아들 너무 수고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저를 꼭 안아주시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하시면 제가 그러셨냐, 어머니 보셔서 좋으셨겠다 라고 말씀드리면 네 선생님 저 이제 좀 살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하시고, 살 것 같다고 말씀하시던 그 분은 며칠 내로 아주 편안하게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제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의료인 입장에서는 유사한 흐름으로 벌어지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반복해서 경험을 하다 보면은 이제 의료인으로서 더 이상 그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침묵할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죽음의 의미라 함은 환자분들에게 정서적 버팀목도 될 수 있지만, 이제 저는 의료인이기 때문에 개인의 신념이 아니라 우리가 사회적으로 또 의료적으로 또 인간적으로 합의를 본 내용으로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합의에 앞서서 이것이 오로지 환자의 두려움, 그리고 환자가 건네는 질문, 그리고 환자의 마지막 순간에 지지를 해주기 위함이지 그냥 단순히 의료인을 위한 선언문이라고 생각을 하진 않고요. 이제 링컨 대통령이 말했던 것처럼 환자에 의한, 환자를 위한 환자의 선언이라고 생각을 해야 그 선언문으로 환자분들과 보호자분들에게 진정한 정서적 지지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이 소식을 듣고 며칠 전에 또 한 분을 보내드리고 왔는데요. 그분께는 요즘에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사후세계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게 어떤 부분이신지 모르겠지만 죽음 이후에도 끝이 있진 않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누군가가 반드시 기다리고 계실 거고요. 제 환자분 중에서는 엄마가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보호자분께도 그 다음 세계가 있으세요. 지켜보고 계시니까 우리 잘 살아내봐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조금 편안해하는 그런 표정을 뵐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료인의 사명이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누군가의 마지막을 함께 건너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도와주고 지지해주냐라는 사명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정말 진실이라면 우리가 이제 의료인뿐만 아니라 모두가 완화의료를 포함해서 임종을 앞두신 모든 환자분들과 보호자분들께 마지막 여정에서도 우리는 꼭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오늘의 선언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역시 의료 현장에 계신 분이라서 생생한 말씀을 많이 전해주셨네요. 그 다음은 저는 마이크 좀 바꿔주세요. 지금 김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오늘 선언한 선언문이 저런 의료 현장에서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한국의 의료 현실이라는 게 의대 교육에서 죽음에 대한 얘기는 전혀 가르치지 않고 있거든요. 의사라는 직업이 이 임종 환자를 가장 많이 만나는 직업인데 그들한테 아무것도 안 가르치는 그건 제가 의사한테 들은 얘기 제가 막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현실에서 과연 이런 선언문이 어떻게 그런 의료 현장에 반영될 수 있을까 하는 것에서 준비됐습니다. 네. 지우가 굉장히 지루하네요. 네, 재미없죠, 다행히. 맞아요. 약간 재밌대요. 약간 재밌어? 다행이네요. 그럼 차명진 같이 선언문 만들고 낭독한 선생님 말씀 듣겠는데, 이거는 영국 더럼대학의 의료인문학 연구소 연구인으로 계시고, 더럼대학이 어디냐 그랬더니 뉴캐슬 근처래. 근데 제가 뉴캐슬도 어딘지 몰라가지고 중국입니까? 북부예요. 네. 축구팀 있는 것만 알고 다 나머지 모릅니다. 왜 이런데 어떻게 관여를 하셨냐 그랬더니 원래는 내과 의사고 여기 저는 당뇨 쪽 전공을 하다가 뒤에 이제 완화의료 호스피스 쪽으로 돌면서 그쪽으로 이제 전공을 바꾸신 모양인데, 의사면서 이쪽 호스피스 완화의료 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이게 별로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걸 또 하고 계셔서 굉장히 귀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시는 환자분들을 본 게 레지던트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레지던트 2년차 때 만났던 환자가 가장 기억이 났는데, 30대 중반에 학교 선생님이셨는데 말기 위암으로 발견이 되셔가지고 이제 이미 다 복부 전이가 되어 있어서 한두 달 정도 저희가 이제 모시다가 돌아가셨는데요. 이게 제가 우리 김은혜 박사님한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죽어가는 과정을 보는 의사들은 천형을 받았다, 정말 저주받은 게 아닌가 싶을 때가 있을 만큼 되게 고통스러운 소식을 전할 때가 있는데, 이 환자의 경우에 이 환자 어머님에게 이 환자가 한 달 정도 있다 돌아가실 거라는 얘기를 제가 이제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환자가 하루하루 죽어가는 모습을 이제 보고 그 옆에서 어머니가 같이 영혼이 죽어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시면서 계시는 모습을 거기서 되게 무력하고 고통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라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죽어가는 환자들의 80% 이상이 병원에서 돌아가시는데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배우지를 않거든요. 죽음은 실패예요. 페일러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면서 돌봐드리고 있는데 마지막에 그 환자분이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저한테 이제 회진을 갔는데 선생님 천사가 보이냐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장에 이렇게 두 분이 계시고 침대 옆에 이렇게 한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진짜 그 내면에서 엄청난 회오리가 돌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첫 번째 들었던 생각은 이거 할로페리돌 바로 써야 돼. 뭐 이렇게 이제 약간 그 할로페리돌이라는 얘기를 해줘야지. 네네. 그러니까 이제 환자가 마지막에 선망이 오고 약간 이렇게 정신적 찬란을 일으킬 때 쓰는 약제인데 그냥 첫 번째 이렇게 의학 교육을 받은 대로 의학적 유물론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첫 번째 들었던 생각은 그거였는데 그 다음에 환자가 너무 평안해하시고 환자와 환자 보호자에게 엄청난 의미가 있는 순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또 이제 종교인이고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때 거기서 가르칠 때 이제 그런 창난을 일으킬 때 창난을 강화시키지 말라고 배우거든요. 그래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나왔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가 죽음에 대해서 혼자 이렇게 찾다가 보니까 이게 바로 그 임사체험의 일부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환자가 사실은 그 귀중한 경험을 우리에게 나누고 있었던 거예요. 저한테 나눠줬던 거거든요. 사실 저는 죽어가는 환자를 보는 거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저는 제가 우울증인지 몰랐는데 제가 우울증에서 살려고 이제 막 영국 유학도 가고 막 혼자 막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첫 번째로 석사를 했던 거가 어떤 거냐면 어떻게 우리가 죽어가는 환자들 앞에서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그 죽음을 우리가 끝까지 도망가지 않고 그 앞에 서서 돌볼 수 있는가. 왜냐면 이게 신체적으로는 그 앞에 있어도 정신적으로 우리가 다 도망가서 그냥 물질적인 얘기만, 육체에 대한 얘기만 하고 죽음의 순간까지 우리가 죽음에 대한 얘기를 못 하거든요. 못하는 이유가 배우지도 않았고 생각도 안 해봐서 이게 안에 한계가 있는데 그 과정이 저에게 이제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공부를 했던 거가. 그리고 나중에 제가 이제 공부를 어느 정도 하고 나서 한국에 와서 이제 호스피스 병원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호스피스 병원에서 일을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신부전으로 돌아가시는 할머니를 돌봐드렸는데 그 할머니가 이제 밤 한 12시 정도에 근데 제가 이제 할머니가 이제 숨차라 하시니까 심장이 안 좋으시면 폐에 물이 차서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숨차라 하니까 계속 이뇨제 쓰고 몰핀 쓰고 하면 돌봐드리다가 밤 12시 정도에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제 무력감과 패배감과 내가 자면 또 이 환자는 또 힘들면 어떡하지 이런 이제 걱정들이 있어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음성이 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이 환자분 지금 천사들과 같이 계시다라고 이렇게 음성이 들리고 나서 제가 이제 딱 손을 내렸는데 손을 내리고 나서 바로 전화가 울리는 거예요. 환자분 지금 이제 심전도가 플랫이 됐다고 이렇게 일자가 됐다고 심장이 더 이상 뛰지 않으신다는 건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알았어요. 이게 삶과 죽음이라는 게 내가 관여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그냥 이 자연스러운 과정에서 같이 서 있어 드리는 거고 함께 끝까지 가는 거고 사실 이 과정은 내가 아닌 더 큰 어떤 손길이 있고 그렇구나라는 거를 제가 깨달으면서 굉장한 위안을 받았어요. 굉장히 위로를 받고 그 뒤로는 제 화두가 풀린 것 같았어요. 죽어가는 환자 앞에서 내가 서 있을 수가 있구나. 왜냐면 나는 그 과정을 같이 걸어가드리고 내가 아는 모든 뭐 지식과 뭘 다 해서 도와드리면 되는 거고 죽음을 막을 수도 없고 우리란 존재가 어떻게 죽음을 막겠어요. 우리의 그런 어떤 걸 벗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들에 대한 거를 제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랬고
이제 이런 거를 학문적으로 연구한 학자도 계시더라고요. 앨런 켈러 교수님이라고 의료 사회학 및 죽음학의 세계적인 권위자신데 그분이 이렇게 생애 말에 찾아오는 영적 방문자들을 이제 임상적으로 이렇게 사례를 모아서 연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막 사후생이 있다 없다를 연구하신 게 아니라 문화 인류학적으로 일단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이게 어떤 건지 우리의 능력으로는 가려낼 수가 없지만 일단 이게 굉장히 환자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 저 같은 이렇게 임상가들 죽음에 대해 배워본 적도 없는 이런 임상가들에게도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을 준다면 이건 의미가 있는 현상이다라고 해서 연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또 이제 이런 서양의학을 하거나 과학을 하고 유물론의 세례를 받고 과학주의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이걸 그냥 제가 맨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할루시네이션 시작됐네, 뭐 델리룸 시작됐구나, 할로페리도 바로 얼마 이게 아니고 우리가 조금만 더 겸손하게 오픈마인드로 얘기를 들어드리면 우리 자신도 구원받을 수 있고 또 환자와 환자의 마지막 여정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저희 임상가들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생생한 말씀을 들었네요.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 재미난 얘기를 또 들었는데 그 얘기 안 하시네. 할머니 조 선생님 얘기 제가 전해드리는 건데 할머니 환자가 이제 거의 이제 죽다가 다 됐는데 자손도 자꾸 기도를 해가지고 또 살려내고 또 살려내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이제 제발 기도 좀 그만해라. 내가 보니 그냥 저쪽 경치가 좋은데 니들이 발목을 잡아가지고 못 간다. 그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재미난 얘기, 그 사실입니다. 그런 예가 많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그 전체 순서는 다 마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지효 이제 금방 끝난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에 대한 전체 토의 또 오늘 여기 들으시고 뭐 의견이 있으신 분. 근데 먼저 그대한 대표이신 임경희 선생님이 청소년 중교육에 대해서 아까 말씀 주신다고 여기 신청이 들어와서 나가야 되나요? 뭐 괜찮아요. 뭐. 와서 금방 들으셨죠? 그래서 이게 숨도 못 들으셨는데. 안녕하세요. 지금 제가 방금 왔어요. 네, 제가 그림책으로 배우는 삶과 죽음이라는 이제 책을 썼는데 교직에 있으면서 아이들에게 이제 그림책으로 죽음에 대한 이야기하는 장을 30년 넘게 펼쳐왔는데 오늘 제가 강의가 있어가지고 지금 끝나자마자 왔습니다. 교수님께서 오늘 산원이 청소년 죽음 교육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또 실천할 수 있는지 의견을 짧게 말을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셨는데 저는 우리 사회가 공동체가 이렇게 무너지고 아이들도 이렇게 불안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위에는 불안한 부모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불안의 가장 핵심은 죽음에 대한 생각, 사생관이 없기 때문에 이게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선언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또는 이 청소년들의 부모들에게 나는 누구인지, 근데 우리가 나는 누구인지 진짜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 사회가 입혀준 옷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진짜 나는 누군지. 근데 그게 죽기 이전에 나만 이야기하는 교육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죽은 이후에 나는 존속하나, 존속한다면 나는 내 몸은 어떻게 존속하고 내 의식은 어떻게 존속하나, 그런 이야기를 펼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생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생각을 펼치면 좀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그런 용기를 가진 어른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선언을 기점으로 제가 생각해왔던 사후 이후의 의식의 존속, 그리고 한원주의와 대척점에 있는 죽음에 대한 어떤 관을 좀 더 드러내고 같이 토론하면서 스스로 나는 진짜 나는 누구인지를 생각해보는 장을 좀 더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게 이건 이렇다라고 가르치기보다 그림책으로 다정한 토론이 있는 곳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면서 서로에게 배울 수 있는 그런 장을 제가 앞서서 좀 펼쳐보려고 하고, 그게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는 해보면서 또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 뭔가니 그 죽음 교육을 어릴 때부터 시작하는 그런 거거든요. 제가 그 미국 쪽의 사정을 봤더니 거기는 어릴 때부터 그 죽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한 10년, 20년 전쯤에는 어떤 걸 접하는가니 그 애완동물이 죽었을 때, 반려동물 죽었을 때 아이들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잖아요. 그걸 또 그 극복해 나가는 무슨 과정이 있고 뭐 이런 얘기 들어서 제가 그때는 뭐 개가 죽었는데 뭐 그렇게 그때는 그랬어요. 지금은 한국이 그런 상황이 됐죠.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이런 얘기 계속 했습니다. 한국에서 보면은 성교육을 어릴 때부터 하면서 그보다 몇 배 중요한 중교육을 일절 안 하는 게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 그런 얘기 했었는데, 임 선생님 같은 분이 아마 저기 프론티어에서 일을 하고 계셔서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지 교수님 아까 그 일본하고 그걸 더 좀 말씀 주실 수 있죠? 예, 좀 간단하게 역사. 예, 간단하게 어디서 할까요? 앉아서? 왜 앉으세요? 예, 이번 선언문 작성하면서 그 일본의 아까 비디오에서 그 보셨던 오카도 마사유키 교수님하고 이렇게 좀 교류가 있었습니다. 뭐 깊은 것은 아니고 우선 이번 선언문이 굉장히 있고, 아까 비디오에서도 말씀하셨죠. 굉장히 중요한 좀 기회가 되길 바란다 그랬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럼 일본하고 한국하고 아주 손을 잡자. 그래서 한국에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여기 모신 분들이죠.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 분들과 이렇게 집단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일본에도 이미 조금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모이신 분들이 이제 주축이 좀 되셨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우리 또 서명하신 분들, 일본과 한국을 1년에 한두 차례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모여서 좀 토의를 하는데, 아무래도 의사분들이 좀 많이 참여하시고, 또 임경희 선생님 같으신 분의 어떤 교육자분들이, 또 여기 또 우리 두 학교 선생님 계시죠? 이 선생님하고 같이 좀 모여서 일본 쪽하고 이렇게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어떻게 의사들 사이에서 이런 그 담론을 환자들하고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그 포맷을 만드냐, 그 다음에 어떻게 학생들과 교사들 사이에서 또 부모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교재랄까 방법론이랄까 이런 것들을 개발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좀 같이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후의 얘기는 제가 그쪽하고 대표로 얘기를 하면서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발전되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참여 의도와 참여 방식을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이메일로. 제가 이메일 주소를 다 갖고 있으니까 그것은 저에게 맡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얘기? 제가 네. 우리가 이제 계속 선언문을 만들면서 가장 심각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선언문 만들고 뭐 공표하는 거 이거 어렵지 않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각 사회 각 분야에 어떤 식으로 알리고 변화를 줄 수 있느냐, 그런 문제 가지고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께서 오늘 보시듯이
들으시고 뭐 의견이 있으면 좀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지금 아주 일본하고의 그 일은 뭐 아주 좋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저 의사분들이 몇 명 계시니까 한번 제가 한 말씀. 네. 아까 저 김은혜 박사님 전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환자를 위한 또 뭐죠? 링컨이 그런 말 했어요? 링컨. 환자에게 주권이 있다는 그 참 굉장히 감명 깊은 말씀 들었는데 그와 동시에 또 저는 또 의사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의사와 환자는 동전의 양면 같아서 환자와 의사가 같이 성장하고 같이 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간호사도 들어. 간호사님도 의료진 죄송합니다. 예. 환자가 가슴이 아프면 의료진도 가슴이 아프겠죠. 그게 뭐 따로 이렇게 독립적으로 되는 것이겠습니까? 같이 가는 것이라서 환자도 그렇게 보호하면서도 의료진도 보호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사후 의식의 존속을 갖다가 이런 가치를 갖다가 좀 더 보편화시키고 우리가 쉐어링하면은. 조영규 선생님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존엄사라고 하는 거는 편안하게 돌아가신다는 것에서 끝나는데 그거는 몰핀이라는 약이 하늘에서 내려준 약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그런데 그걸로는 부족한 거죠. 살고 싶은 거잖아요. 더 살고 싶은 거가 저는 우리 DNA에 아주 디폴트 값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지 않고서는 좀 괴롭잖아요. 사는 게 좀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근데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괴로운 상황에서도 살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갈등 속에서 그리고 죽음을 엉거주춤 맞이하게 되고 아무리 몰핀으로 편안하게 해주고 그 육체적 고통을 해결해 준다고 해도 해결이 안 되고 의사는 이제 어느 정도의 한계가 남아 있다는 걸 아는데 이제 가족이나 환자는 많은 것을 바라고 있을 때 굉장히 괴로웠었어요. 네, 괴롭고 그게 이제 죽음학을 공부하게 된 저도 계기인 것 같아요. 저도 조명진 선생님처럼 뭐 하여튼 마음의 우울감도 있고 뭔가 의사가 지금 뭘 하는 건가,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건가, 뭘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다가 저 스스로 많이 또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공부하면서. 네. 무슨 생각이요? 뭐 하여튼 몰핀용으로 마음 편하게 해준다고 임종을 편하게 한다기보다 영혼이 편안하게 네, 죽어야 맞습니다. 되는데 네. 영혼 자체가 불투명하게 불안하고 참 그런 상태로 죽게 되니까 네. 인간의 죽음은 뭐 어떻게든 괴로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회도 의식이 존속한다는 이런 믿음을 환자와 의사와 의료진과 같이 공유하면서 임종이 벌어지는 참 그게 우리가 원하는 그런 그 임종의 현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런 네. 생각이 들어서 코멘트 좀 했습니다. 그 영혼의 레벨의 치유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공감하는데 그 일본의 칼베커 교수님이 완화의료 좀 하시는데 그분이 저한테 환자들을 보내고 나서 유가족들에게 우울증 약을 위해서 되게 많이 먹인대요. 처음 6개월은 정상적이라고 다 안 먹였는데 요새는 많이 드리나 봐요. 위험하니까. 그랬는데 환자분들이 우울하진 않은데 잠이 안 오고 우울하진 않은데 밥은 먹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런 슬픔 이런 거 사실은 이렇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정신이나 감정이 아니라 더 깊은 레벨에서 기인되는 거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우울하고 싶은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해결이 안 되니까 우울해야만이 안 우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애도에 대해서도 그냥 저 같은 경우 보면은 한 가지 모습으로 살지는 않아요. 삶의 모습이 한 가지가 아니듯이 죽음의 모습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너무 고생하고 이렇게 무의미한가 했는데 그 시간도 필요한 사람이 있고 아닌 경우는 그냥 신발 갈아 신듯이 그냥 새 옷 갈아 입는 거예요 하면서 이제 땡큐지 뭐 이렇게 하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있어요. 계세요. 그냥 뭔가 뭐
뭐 다 됐나요? 이렇게 이제 된 거 아니에요? 나 시간 좀 가져야 되겠네. 이러면서 아, 너무 바쁘게 치료하고 힘들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좀 드라마타이즈된 그런 스토리만 있는 게 아니고 저는 유쾌한 죽음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뭐 이게 다른 부분에서는 새로 태어나는 거니까 여기서는 사라지지만 새로운 곳으로 옮겨가는 것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저도 조금 쿨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하실 때 그냥 이 모든 고통 끝낼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네, 신발 신는 거고 못 갈아입는 거 하고 그게 뭐 네. 머리로 아는 거 하고 네. 몸으로 느끼고 그걸 또 설득하고 이것도 맞아요. 다른 문제죠. 네, 맞아요. 그것도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분이 있고 그렇죠. 또 뭐 맞아요. 아예 그냥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맞습니다. 뭐 다른 분 또 임재영 교수님, 저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좀 지금 김은혜 박사님이 말씀하신 좀 의식의 사후전속이라는 믿음이 그 환자들을 위한 어떤 그런 참 좋은 담론이 되는데 또 의사들을 보호하는 것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수님처럼 이게 좀 관록이 깊으신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이번 선언이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 한번 좀 코멘트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상의학과를 한 30년 하고 지금 은퇴하고 병원에서 은퇴하고 작은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경기도 명지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지영희 교수가 이메일 봤는데 죽음학회? 죽음학회? 그러다가 죽음학회 나도 이런 회의에 한 번도 참석한 적도 없고 관심도 별로 없는데 죽음 뒤에 의식이 있을 듯한데 뭐 그런 생각만 가끔 하고 있었어요. 전혀 뭐 거기에 관심을 안 갖고 있기는 할 것 같은데 몸은 땅속으로 가지만 이 의식이 어디로 갈까? 근데 사실 이 선언문을 보고 많이 느꼈어요. 선언문이 아주 간단하고도 아주 요약해가지고 죽음에 대해서 그다음에 죽음에 대한 의식이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 사회에, 교육에, 또 의료에 어떻게 좋은 이 표본으로, 책으로 해가지고 삶을 좀 이렇게 죽음을 좀 편하게 해줄게. 또 죽음의 의미를 부정적으로만 네가티브로 하지 말고 그렇게 하는데 저도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느낀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이미 여러 분야에서 교육하고 가르치고 또 생각하고 연구하는 분들이 많은 데서 놀랍습니다. 앞으로 그냥 저는 참여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시간이 흘렀는데 혹시 더 말씀하시죠?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 연구에서 자꾸 시켜요? 그러네요. 너무 궁금해서. 한국에서는 영화에서 말 안 해요. 그래요? 시켜도 말 안 해요. 끝까지 시킵니다. 연구에서. 학생들 보고 제가 질문하라고 안 해요. 학생들한테 죽음 후에도 우리는 살아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일본에서는 그 대답이 감동스럽다. 난 열심히 살겠다라고 대답이 나왔는데 고등학생. 제가 여러분들 헤로스쿨 알죠? 이튼하고 이렇게 헤로스쿨에서 초청을 받아서 가서 사후세계에 대한 강연을 했습니다. 불교에서의 그 사후세계 그다음에 현대 실증적인 연구 이런 얘기를 쭉 했어요. 그러고 나서 학생들한테 그 반응을 똑같이 물었더니 더 알고 싶다 했습니다. 계속 공부하고 싶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학생들이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고 어떤 책을 좀 소개시켜달라 그런 반응이 계속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한국 사원 잘 몰라갖고 한국 학생들한테 이런 걸 가르쳤을 때 반응이 어떨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 죽음학 그 회장을 20년 동안 하고 있잖아요. 걔는 지금 문만 열고 일을 안 하지만
한 번도 고등학교에서라든가 대학교에서 초청 강연 받아본 적이 없어요. 아무 관심 없어요. 물어볼 것도 없어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자관 이 취직이 도움 안 되면 어떤 것도 의미 없습니다. 그런 상태예요. 맞죠? 네네. 어린 아이들하고 30년 정도 만났는데 어린 아이들이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유연하고 사후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의견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사후세계가 있냐 없냐 거기에 대해서도 그게 무겁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린아이답지만 어른들이 생각한 것보다 더 깊이 있는 궁금증을 이제 표현을 하는데 제가 어떤 중학교 도서관에 가서 강의를 했어요. 근데 그 도서관은 교사, 학부모, 학생을 다 같은 곳에 이제 오시라고 해서 이제 죽음에 대한 이야기하는 특강을 한 거예요. 근데 중학교 2학년 여자애가 끝나고 나서 작가님 전화번호 하나 갖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처음 들어봐가지고 기특하게 돼서 제가 전화번호를 줬는데 주고 한 5분 걸린 거리에 지하철을 타러 왔어요. 그랬는데 그 아이가 이제 그 아이는 자기는 처음으로 죽음에 대한 이야기의 장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카톡을 엄청 많이 보낸 거예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는데 어느 정도로 보냈냐면 얘가 이게 그 아이가 보낸 카톡이에요. 근데 이만큼이 아니라 이만큼 보낸 거예요. 네, 근데 걔가 저 간 사이에 보낸 거예요. 근데 여기에 얘가 뭐라고 써요? 너무 저는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저는 이 어떤 운동을 펼치기에 좀 더 실천적인 방향을 바라보고 서게 하는 게 아닌가. 얘가 뭐라고 썼냐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 이렇게 썼어요. 아무리 죽음을 덮어봐도 사실은 알 수 없으니까 무서운 것 같다. 하지만 무서울지라도 받아들여야 하는 게 죽음이 아닐까요? 그리고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자기는 부르고 싶다. 그런데 모두가 그렇듯이 무섭지 않게 자기가 죽은 뒤에도 멋지게 남은 사람들이 살 수 있게. 그런데 본인이 죽음을 받아들이고 죽는다 해도 남은 사람이 힘드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소중한 이가 죽고 남은 거죽에만 매달리지 않았으면 한다. 거죽은 아무 의미가 없고 떠나도 마음은 사라지지 않고 영혼이 계속 된다고 생각한다. 그 마음을 소중히 한다면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과 같지 않느냐. 그러니까 거죽에만 묶여서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쭉 쓴 거예요. 근데 제가 사별가족 돌봄에 그 호스피스에 가서 이걸 읽어드렸더니 엄청 큰 위로가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중학생이 정말 썼어요? 네. 근데 초등학생도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니에요. 거의 모든 애들이 어른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사유가 깊고 어른에게 오히려 혼차를 주는 지점이 있어요. 근데 그런 장이 안 펼쳐지고 안 만나보셔서 어른들이 염려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참고로 그 임경인 선생님하고 저하고 우리 옥스퍼드 휴먼스하고 지난해죠. 그 어린아이 공청회를 했어요. 죽음 교육과 관련된. 그래서 그때 초등학생 한 3학년 정도부터인가요? 해서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이제 같이 대화를 했었을 때 죽음과 관련해서 무엇을 제일 알고 싶으냐 그랬더니 그 대답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사후세계가 있나요? 그거였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니드는 있어요. 그거에 대한 이제 대답을 하고 그걸 교육적으로 좋은 효과를 이끌어내서 이 삶을 풍성하게 하는 하나의 교육적 이제 우리가 가르침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제가 중학교 교장이라고 그러니까 친구들 만나면 아는 사람 만나면 제일 먼저 질문이 그거예요. 주변에 사후세계 있느냐? 절대 대답 안 해주죠. 제가 얼마나 힘들게 공부했는데 한 번에 얘기를 해주니까. 그리고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 게 그냥 호기심 차원으로 그러지 진정으로 하는 질문은 별로 못 받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잘 안 합니다. 이게 다 알겠는데 뭘 물어봐 그러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들이 궁금해하는 게 진정인 거냐 그건 모르겠어요. 아직 모르겠습니다. 자,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다리도 아프실 텐데 뭐 혹시 마지막 말씀 지훈 할 말 없어? 기도 한마디. 잘 들었어? 재밌었어? 아, 조금 재미있어요.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인간의 시계 사후 종소에 관한 서울 선언 2025 선언식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가셔도 되고 뭐 더 얘기하고 싶으신 분은 제가 이메일 보내드렸는데 좀못 읽으신 분 있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식사는 없다고 제가 이메일 보내드렸는데 사실